물티슈와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 물질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홍준표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신격호 회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선 여권 취소에 들어갔습니다. 한류스타 이민호 공연을 빙자해 중국인을 상대로 1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해설가였던 하일성 씨, 최근 사기 혐의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스마트폰, USB 등을 살포해 정보 폭탄으로 체제를 흔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물티슈는 우리의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손 닦을 때, 아기 기저귀 갈 때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수천 배의 세균도 나왔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아기 키울 때 물티슈는 필수품입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얼굴에 뭔가 묻었을 때도 물티슈를 씁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27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태광 유통의 맑은 느낌에서 유해 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살인 제품으로 불리는 애경과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입니다. 보존제의 일종인 CMIT와 MIT는 피부 알러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검찰은 흡입 독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몽드드의 아기 물티슈에선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세균이 나왔습니다. 배신감 느껴지죠. 믿고 사용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사용했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속상하죠.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해 7월 이전에 생산된 물티슈들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분이라든지 주의사항, 그다음에 표시사항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구입하시기 전에 제품 뒷면에 성분이라든지 주의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미 팔린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한민국 남녀의 화장품 사용이 어느 나라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 CMIT와 MIT 혼합물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국내외 화장품 60개 품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헤어 젤입니다. 이 제품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CMIT와 MIT는 화장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러지 등 피부 자극 유발 우려 때문에 지난해부터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이 물질들을 0.0015% 이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샴푸나 세안제처럼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만 보존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국산과 수입 화장품 60개 품목이 사용 기준을 어겼습니다. 우선 국산 화장품 가운데는 나들이 등 18개 품목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와 MIT를 사용했습니다. 41개 수입 제품도 사용 기준을 어겼고 1개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부 뾰루지라든가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60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가 피의자가 되자 이 사건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면서 쉽게 말해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알고 보니 김 검사는 문제의 변호사와 돈 거래까지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최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모 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김 씨는 이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합니다. 계좌는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의심된다며 금융위가 검찰에 통보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증권범죄 합수단은 김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부서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추가 통보됐지만 수사는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 거래를 할 만큼 친분이 깊은 박 변호사를 김 부장검사가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은밀히 행해지는 증권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특별감찰에 들어간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들을 접대하거나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10명 안팎의 검사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수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권 도전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홍 지사는 대권 도전을 꿈꿨지만 이젠 주민 소환을 걱정할 처지가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흥분했습니다. 무상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법원은 성완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와 마지막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홍 지사는 국회 앞 경남 서울 사무소에서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 재선 가면 성완종한테 안 물어본다고요. 돈은 엉뚱한데 다 줘놓고 나한테. 반기문 총장 꽃가마 태우려 대권 주자 가지치기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성완종 씨가 반기문 매니아입니다. 그 대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내 끼어들 이유도 없었는데. 홍 지사는 급히 써 조악한 판결문이라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경상남도의 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경남 성관위가 주민 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권 출마를 준비하던 홍 지사는 대선 일정 조정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오늘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향하고 있는 롯데비리 수사, 신동빈 회장 소환만 남았습니다. 정훈석 기자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검찰 수사팀이 들어섭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방문 조사하러 왔습니다. 수사팀은 2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 총괄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을 뿐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선 시효가 지난 문제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도 강제 소환을 위해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 씨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사실상 강제 추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조사로 롯데그룹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추석 이후 신동빈 회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겠다며 청년 수당 정책을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2억 원이 넘는 등 중산층 가정의 자녀 114명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까다로운 기준의 청년수당 신청을 포기한 대학생 박상원 씨.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렇게 좀 많이 중산층 이상이 받았다고 하는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27살 A씨 부모의 한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3만 9천 원으로 연봉이 2억 1천만 원인 셈입니다. 26살 B씨의 부모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가 170만 원, 전체 상위 0.01% 수준으로 재력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2,831명 가운데 부양자의 한 달 건강보험료가 18만 원 이상인 중산층 가정 출신이 무려 114명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수당을 엉뚱한 곳에 쓰기도 합니다. 50만 원 수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그 피부과를 간다는 거는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서울시는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 자체가 비용이 좀 적고 이제 구직 기간이 비용이 좀 많아지게 된 거죠. 복지부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강행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벌에 생전 처음 쏘여서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벌에 쏘이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주변에 해왔는데요. 실험을 해보니 야외에서는 검정색 등 짙은 색보다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게 벌에 쏘일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붕에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막대기로 건드리자 말벌들이 새까맣게 날아오릅니다. 벌 나오면 막 일어날 겁니다. 벌 나오면 우와. 강한 독성 때문에 말벌에 쏘이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벌초에 나섰던 시민 3명이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벌의 공격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른 실뭉치를 매달아 놓으니 말벌은 밝은색보다는 검은색에 몰려들었습니다. 흰색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검은색 계열의 벌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말벌의 천적인 곰이나 오소리의 털이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말벌의 공격은 사람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 부분에 집중됩니다. 말벌떼가 달려들 경우 머리를 감싸고 벌집에서 직선거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번식기인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말벌은 소리보다는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에 벌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거의 근접했는데 아직도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장면, 이거 참 쉽게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나타나 퇴근길에 발이 묶인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동원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 호흡곤란을 겪는 28주차 산모와 3살 딸을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꼼짝도 못합니다. 아기한테도 크게 문제가 갈 수 있어서 빠른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노란 헬멧의 여성. 구급차 앞을 막은 자동차 운전자들을 설득해 길을 열어줍니다. 주인공은 119 구급대원의 아내인 30살 최의정 씨. 되게 급해 보이고 평소에 이제 신랑이 사이렌 울리면 급하다고 얘기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최 씨가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산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도와주셔서 저랑 뱃속 아이 다 건강하고. 소방관들도 시민들도 최 씨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소방관 가족이라 해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길 터주기 쉽지 않은데 남편분도 사회적으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아내분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고요.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있어빌리티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어빌리티가 합쳐진 말인데요.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말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무심하게 찍은 듯한 일상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이가 수백 명이 넘습니다. 과거엔 연예인이 등장하거나 명품을 노출해야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야 대중이 반응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상과 취미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타도취 현상이. 있어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위해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변에 꽃이나 뭐 책이나 청 같은 거를 하나 덧대거나 구도를 신경 써가지고 찍으면 좀 더 예뻐 보이는 사진. 소비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나 나홀로 여행 등 취향 있어 보이는 산업이 활기를 띠고 좋아요가 눌러질 것 같은 장소와 상품들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특이하거나 예쁜 디저트 가게에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요. 반응도 좋고 기분도 좋아가지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뭔가 나의 결핍을 눈으로 이게 구현시켜주는 사람들이나 장면들을 보면 막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간이 아닌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때 건강한 SNS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거래 수법 보도합니다. 자, 이번엔 공짜 여행입니다. 무료로 여행시켜주겠다면서 전과 없는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이 필로폰은 SNS를 타고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배낭에서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짐가방에서도 필로폰 뭉치가 나옵니다. 맞네. 필로폰이야? 35살 이모 씨 등 6명은 총책 52살 호모 씨 등의 유혹에 빠져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와 필리핀으로 공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귀국 전 공짜 여행의 대가로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져가 팔아달라는 호모 씨 등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5차례에 걸쳐 필로폰 8억 원어치인 1,050g, 3만 명분을 속옷과 피임 도구 등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우선 마약 전과가 있는 사범들은 해외 출국해서 다시 입국할 때 검문 검색을 정밀 검색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 전과가 없는 들여온 필로폰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1g당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신상을 허위로 기재해 필로폰을 배송했습니다. 배송할 땐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1,900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인터넷과 SNS 유통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밀반입업자 이 씨 등 6명과 상습 투약자 14명을 구속하고 총책 호모 씨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커피 상자 같은 일반 상자에 끼워 넣고 그냥 보내면 됩니다. 배달업체가 내용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필로폰을 찾아냅니다. 배달용 상자에서 주사기가 쏟아집니다. 상자 이거 맞네. 이 상자가 그 택배 상자지. 31살 최모 씨 등 5명은 지난 7월부터 8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g을 팔아 1억 1,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커피 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와 고속버스로 보냈습니다. 최 씨는 주로 이렇게 커피 상자를 뜯어 마약이 든 주사기를 넣고 다시 밀봉한 뒤 배달업체를 불렀습니다. 택배 내용물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저희 맘대로 뜯어보지는 못하거든요. 막상 뜯어보면 저희는 이제 크레임이 걸리니까 문제가 돼버리니까. 최 씨 일당처럼 최근 마약 거래 수법은 점점 더 지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안마 의자에 숨겨 들여오고 여행 가방 속에 숨기고 대중교통 수화물로 위장합니다. 지난 2007년 10,000명 수준이던 마약 사법은 지난해 12,000명, 올해는 15,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총장을 역임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부인에게 차마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행과 함께 자리를 옮깁니다. CCTV에 남겨진 하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여튼 얼굴이 좀 안 좋았어요. 평소에는 오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어제는 이렇게 말을 못 걸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8시쯤 출근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하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 씨의 휴대전화에선 부인에게 차만 보내지 못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오늘 자정쯤 혼자 사무실에 들어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 씨는 몇 달 동안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오후 늦게 마련된 하 씨의 빈소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인은 모레 아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하일성 씨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해설가였고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이끈 행정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놓은 뒤로는 돈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고인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네 아빠가 진짜 이거 하나만큼 자랑스럽게 하고 남기고 세상 떠난다고 하는 게 올림픽 단장으로 가서 금메달 땄을 거예요.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기에 결집되는 거죠. 제 인생에. 야구 몰라요란 고인의 말처럼 고인의 인생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하일성 씨 인생은 1979년 배구 해설가 오관영 씨의 한마디로 크게 변했습니다. 하다가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 어이구 내가 이거 평생 안 해본 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 뭐 평생 하던 거라서 이미 나서 내가 했냐? 성공한 야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해설가로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존 해설과는 달리 과감한 예측이 고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역으로 가나요? 라는 말은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종종 들을 수 있던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해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닌가. 프로야구 감독이나 또 수수 코치나 뭐 외국에 다녀오고 이럴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것 같다. 이름난 해설가였던 고인은 2006년 야구 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 중흥기에 가장 큰 어떤 인기를 끌어내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어떤 쾌거라든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그 재임 당시에 하지만 현대 유니콘스 팀 인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지만 대중의 평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업은 어려웠고 돈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한 번 딱 이렇게 빠지니까 정신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당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사이 건강도 잃었습니다. 한때는 뭐 공황장애도 있었고 또 뭐 우울증도 오고 출장 가면은 항상 6시면은 모닝콜을 해달라. 안 받으면 올라와라. 경제적으로 힘겨워지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건 테스트를 받고 구단에서 이제 이거는 판단할 문제지 내가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고 이거는. 입단 청탁과 관계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며 억울해했지만 결국 고인은 이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질주한 동영상. 사실 이게 너무 잔혹해서 저는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동물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공포에 떨은 어린 강아지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의 꼬리를 잡고 패대기 치더니 발길질을 합니다.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거칠게 주먹질까지 합니다.
학대가 처음이 아닌 듯 어미 역시 피하기 급급합니다. 촬영 장소와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이 영상은 어젯밤부터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행동하며 비명소리 너무 잔인하고 참혹해서 도대체 인간이 저렇게. 학대당하던 강아지는 주변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던 시민이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한 동물단체가 접수한 동물학대 신고는 1,836건으로 개와 고양이는 물론 염소와 사슴까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못 푼다거나 그래서 많이 좌절되어 있는 경우 자기가 받은 이런 공격을 이제 풀 대상을 찾아서 약한 동물에게 특히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집안에 돈을 숨겨놓은 재력가들이 적발됐습니다. 장롱에선 억대 현금 다발이, 세탁기 안에선 10억 원대 채권이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입니다. 사람 키만한 금속 로봇 가슴에 작은 모니터. 세계적인 거장 고 백남준 씨의 작품입니다. 가격은 4억 원대입니다. 주인은 양도소득세 20억 원을 안낸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럼 이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혹시? 아저씨 한번 물어봤는데 자꾸만 나한테 얼마 좀 받겠냐는 거야지. 증여세 50억 원을 안낸 사채업자의 집. 세탁기 문을 여니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든 소류 봉투가 나오고 화장실 물통 아래엔 수표와 현금 등 2천만 원이 든 은행 봉투가 발견됩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방 안 장롱 안엔 5만 원권 2,000장, 1억 원이 쏟아집니다. 올 6월까지 이렇게 국세청이 찾아낸 돈은 8,600억 원. 지난해보다 20% 증가해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됩니다.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고가 예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의 숨겨놓은 돈을 찾는 데는 제보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지난해만 8억 5천만 원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바퀴벌레가 몰려다니고 곰팡이가 가득한 주방,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이런 곳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한 중국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중국집 주방입니다.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조리기구와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몰려다닙니다. 바퀴벌레 이거는요, 이게 병균을 얼마나 옮긴지 아세요? 주방 벽과 천장은 찌든 때로 뒤덮여 있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담긴 솥은 아예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위생 상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지난 볶음밥을 기름때가 묻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쌓아놓고 팝니다. 이렇게 안 볶고는 적 없어요? 네? 이렇게 안 볶고는 적 없어요. 이게 밥에 기름이잖아요. 2년이나 묵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돼지고기를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중국 음식점 3,485곳을 점검했는데 10곳 중 한 곳이 위생 불량이거나 양심을 속인 업소였습니다.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라 그러고 하긴 하는데 아이들도 먹는데 사실은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20일 앞뒀습니다. 경찰이 사례별 적용 여부와 수사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아리송한 게 많은데요. 자,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이렇게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최수용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해도 김영란법엔 걸리지 않습니다. 뇌물이 아닌 연인 간의 선물로 보는 겁니다.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이거나 짝사랑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등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면 공무원이 많은 축의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고액의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과 기업인이 6만 원어치 밥을 먹고 3만 원씩 나눠내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이 5만 원, 한 사람이 3만 원짜리를 먹으면 얘긴 달라집니다. 둘이 먹은 금액이 8만 원이라 1인당 허용 금액인 3만 원을 넘는 겁니다. 공직자가 축의금을 20만 원 받았다가 10만 원을 돌려줘도 법 위반입니다. 1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는 일체 받아선 안 됩니다.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F학점 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혹시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나요? 대학 교수가 취업을 이유로 부탁한 학생에게 F학점을 안 줘도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처벌 대상은 청탁을 한 학생이 아닌 교수입니다. 국공립 또는 대학병원 관계자에게 입원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병원 입원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관행으로 본 겁니다. 기자나 PD가 아닌 언론사 일반 행정직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 회사나 교회에서 정기적인 소식지를 만든다면 언론 출판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여기에 4만 7천 원짜리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4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되는 5만 원 이상일까요? 판례가 없어 경찰도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몇만 원이 넘는 고급 포장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5만 원짜리 조화를 회사 이름으로 보낸 뒤 직원이 따로 조의금 10만 원을 낸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경찰은 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이나 판례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사회 상규에 따른 금품이 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영란법 탄생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벤츠와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로 사회 상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유무죄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애매모호한 사례들로 만남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위축될까 봐 출동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관혼상제 의식이 열리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진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112 신고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명과 함께 증거를 제출한 서면 신고에 대해서만 과장급 이상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욕설 파문으로 정상회담까지 취소당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스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을까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장에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취소로 서먹서먹한 오바마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만찬장 안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도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어두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욕설 파문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두 정상은 만찬 전 대기실에서 2분 동안 짧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만남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필리핀 측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다며 양국의 견고한 관계를 보여줬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은 만남조차 확인해주지 않다가 짧고 사교적인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테르테의 욕설 파문으로 멀어진 양국의 관계 회복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된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월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미국이 평양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북한 도발에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은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약 6시간 만에 미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미니트맨 3 미사일 한 발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핵 억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트맨 3는 핵탄두를 3개까지 실을 수 있는 대표적인 ICBM으로 꼽힙니다.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미니트맨 3는 마샬 제도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13,000km. 미 서부에서 발사할 경우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ICBM 시험 발사 당일은 한미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재확인한 날인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A change of behavior from North Korea is the thing that could change that calculus, but we have not yet seen any indication, given that they just recently launched another ballistic missile. 전제 조건은 탄도미사일과 핵 무기 개발 포기임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 개발 등을 포기하도록 나서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주민들이 바깥 세계를 접하는 거죠. 이 미국 정부가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USB와 DVD를 북한에 공급하는 내용의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정은에겐 정보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히로스톱!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북한으로 날린 풍선 전단입니다. 김정은 암살이나 독재 비판을 다룬 영화 USB 1000여 개가 실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안팎의 각종 실상을 알리는 방안을 담은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USB, DVD 등에는 한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 그리고 북한 관련 뉴스나 정보를 대량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수단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파 라디오나 노트텔도 공급 대상 품목입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초 인터넷 정보 확산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collapse.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조치가 북한 체제의 동요를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흙수저라서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여당도 사과를 요구하자 나온 조치라서 진심을 담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장관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올린 글은 한 줄도 틀린 게 없다며 반발한 지 정확히 3일 만입니다.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처신은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틀 전엔 야3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 합의는 폭거라고 반발했지만 오늘은 야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거둬달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흉내내기식 사과는 필요 없고 너무 늦었다며 해임 건의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다가 반나절 만에 취소했습니다.
아니 반발이 너무 커서 취소해야 했습니다. 추 대표가 왜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는 12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제 살아계신 분에게 그냥 예의를 갖추겠다 하는 정도예요. 저 개인적으로. 5.18 군사 쿠데타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사과와 화해 메시지를 이끌어내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일정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윤관석 대변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같은 국민 통합 일정이라고 했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헌정 찬탈, 내란 목적 살인범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파렴치한을 왜 만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까지 소집해 반대 의견을 내자 추 대표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가 이 같은 파격적 일정을 최고위원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정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 일각에선 추 대표가 취임 후에 유화노선으로 돌아서고 일방적 인사를 하고 있다며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정치부의 배성규 부장과 함께 문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배 부장, 네. 문 전 대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번에 보면은 차기 대선 승리 이런 자신감에 그런 네.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벼락치기 하다가 망했다. 그리고 당 따로 후보 따로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그래서 대선에 필승 4가지 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본다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 더민주가 이제 새누리당보다 더 전국 정당이다. 그러니까 호남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올라섰다. 이 네.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저변이 40, 50대로 더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50대에서 여당보다 더 득표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후보군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지금 예. 보면 진보에서 어느 정도 중도까지, 그다음에 이 호남뿐만 아니라 PK, TK, 충청권까지 후보들이 다양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K에서 상당히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호남 플러스 PK 네. 이렇게 가면 필승 구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4.13 총선에서 보면 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세대 투표 성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면은 이 그동안에는 이 더민주가 주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진보층 중심의 네. 지지층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게 40대를 넘어서 50대까지 갔다. 그래서 만일 50대에서 반타작하면 이건 네. 대선은 필승이다. 어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주장은 했는데 따져보니까 40대에서 확실하게 이긴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50대로 가보면 예. 아직도 50대에서는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2배 정도 격차가 여전히 나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약간 본인의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표의 지금 계획이랄까 이런 네. 걸 보면은 호남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4.13 총선에서 제법 많은 득표를 올린 PK에서 약진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한다. 지금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PK에서 8석을 얻었습니다. 최대 성과를 얻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PK가 인구가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예. 만일 이곳에서 예. 40, 50% 득표만 해준다면 그러면 그 호남대 영남의 그 수적 열세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고 네. 수도권을 얹으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PK만 이 득표를 한다면 네. 대선 승리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PK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불과 25%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물론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아직도 문재인 바람이 PK에서 대선 때 불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
그런 네.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얘기 중에 보면 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는 더 전국적인 정당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 제주에서 못 이겼는데 한 네. 군데도 못 얻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다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정당이다. 이제 더 이상 호남 정당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꼭 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도 중에 한 석도 못 얻은 지역이 새누리당은 3곳. 근데 더민주는 4곳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아직도 완전한 전국 정당은 아니고 그리고 이긴 지역, 의석으로 이긴 지역도 보면 새누리가 8곳. 더민주가 6곳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더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예. 그다음에 호남에서 한석 특히 광주에서 한석도 못 얻으면서 호남의 30% 득표에 그쳤다. 이것은 전국 정당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정당이라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물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지만 네. 또 지금 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자 야당에는 새누리당보다는 더 대선 후보가 많지 않느냐. 네. 지금 그런 뜻도 조금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 대선 주자들이 특히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쫙 보면 나오는데 예.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빅3만 해도 상당히 있고 여기에 TK의 김부겸, 예. 그다음에 충청도의 안희정 이런 후보들까지 망라돼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화려한 진영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여권도 지금 오세훈,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김문수 굉장히 많은 그 주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예.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장외에 있는 반기문 유엔 총장입니다. 사무총장. 반 총장은 아무래도 여권으로 많이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에 여권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거는 양측 진영 간의 대선 주자의 대결은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추석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내년 대선에서의 뭐 나간다고 하면 네. 승리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뭐 문 전 대표는 지금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건 예. 아무래도 친문당이 되면서 당 오너로서의 자신감을 보인 건데 네. 하지만 여기서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양자 구도냐 여야 아니면 삼자 구도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 만일 양자 구도로 가서 진보 보수로만 싸운다면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구도가 현실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자 구도로 가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아주 혼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제3지대 이것이 만약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호남에서 지지율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수도권도 표를 갈라먹게 되고 예. 그리고 PK에서 잠식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문 운동권 당으로 비칠 경우에 다시 글로 돌아갈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대선 주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해보나 마나한 경선 해봐야 흥행도 안 되고 그 대선 주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 전 대표 혼자 뛰는 그런 대선 구도가 되면 이거는 이길 네.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친문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야당 얘기에 좀 집중을 했으니까 네. 오늘 당에서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놀랐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의아하다고 했는데 네. 결국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그 배경이랄까 왜 추미애 대표가 좀 느닷없이 이런 네. 계획을 세웠을까? 그렇죠. 그게 사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네.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이거는 뭔가 가려고 했다. 예, 가려고 한 것은 국민 통합을 내세운 건데 추 대표가 경선 때만 해도 강경파로 비쳤지만 대표되고 나서는 사드 문제도 그렇고 뭐 대여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유연하게 가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선 이후에 대선을 바라보고 한 건데 네. 거기에 상징적인 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뭔가 사과를 받아내고 뭔가 화해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민주당, 더민주당의 체질이 아직 그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뭔가 그 외연 확장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금은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진해운 사태로 외국 선사들만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공룡 머스크가
부산 LA 노선에 신규 선박을 투입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한진그룹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사는 오는 15일부터 컨테이너 선박 6척을 투입해 상하이, 부산, LA 간 정기 노선을 개설합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운임이 50%까지 폭등하자 반사이익에 쾌재를 부릅니다. 한진해운의 기존 고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화주와의 계약에 이뤄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상 한번 떠난 화주가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은 오늘도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이 요청한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사태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건 중소수출업체들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만 161건, 80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상황이라는 게 이제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요. 클레임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제 보상 문제, 또 항공으로라도 쏘는 등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서 한진해운 운항 중단 사태를 틈타 해외 선사들이 고객들을 가로채면서 해운 한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98% 정확도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엄청난 학습 능력을 지닌 이 인공지능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MRI와 혈액 검사 등으로 얻은 환자의 진료 결과를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스템 IBM 왓슨에 입력하자 복용약 등 맞춤형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의료진이 질문을 입력하면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반박 근거를 찾으면서 최선의 답을 찾습니다. 가천대 길병원과 미국 IBM이 합작해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 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Like side effects, lifestyle considerations, so that you can take a well-informed decision. And it does it in a very transparent manner. 300개 학술지와 200개 교과서 등 이미 학습한 1,500만 페이지의 의료 정보가 기반인데 정보가 쌓일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미국 최대 암병원인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조사에서 인공지능 왓슨의 일치율은 대장암 98%, 직장암 96%에 달했습니다. 아주 잘 트레이닝 받은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사들의 수준이 그 어드바이서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왓슨이 제시한 치료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사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올해 초 유람선 코코몽호가 한강에서 침몰한 사고가 있었죠. 당시 유람선 선장과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께 10cm가 넘는 유빙이 생겼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한강 성수대교 인근에서 유빙에 부딪혀 침몰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의 선장 49살 이모 씨와 기관장 32살 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한강에 두께 10cm가 넘는 유빙이 형성됐는데도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하고 운행한 혐의입니다. 또 배가 가라앉으면서 기름 탱크에 들어있던 연료가 새어나와 한강 수지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코코몽호가 내구성이 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코코몽호는 지난 1월 26일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습니다. 선박 후미 오른쪽에 길이 120cm, 폭 17cm 파공이 생겨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는데 11명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 3명, 태국인 관광객 2명, 총 5명을 직접 제가 현장에서 안정성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 표정상 큰 불안은. 선박업체 이랜드 크루즈 대표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 2명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장소가 미국 미주리주에서 흑인 인권운동가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곳입니다.
이 운동가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며 시위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주차장 구석의 잿더미에서 차량 흔적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2시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힙합 래퍼였던 데런 실스가 불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실스가 차 안에서 먼저 총격에 사망했고 그 후에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was a Chrysler 300 when it hit me in behind that, and it was another Chrysler was like either silver or gray. 데런 실스는 10대 흑인 청소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불거진 2014년 퍼거슨 대규모 시위를 이끌며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흑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무장 투쟁을 할 때 실스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내걸고 앞장서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실스가 몸담았던 흑인 인권 단체는 흑인 인권 운동가까지 희생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에 대한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번 사건이 다소 잠잠해진 흑백 갈등에 또다시 불을 지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슬픔에 빠진 한 여성. 아들이 아닌 딸을 임신했다고 시어머니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달아난 시어머니는 염산을 부어 태아는 물론 며느리까지 주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이 녹아내리고 한쪽 눈을 잃은 이 여성도 염산 테러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뉴욕 패션위크에 초대받아 패션쇼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한 고개사가 커다란 대야를 돌리며 화려한 묘기를 펼칩니다. 한 개도 어려운데 2개, 3개, 5개도 문제없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리차드는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며 세계를 돌며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은색 경찰견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좁은 틈새에서 찾아낸 건 작은 컴퓨터 USB. 미국 유타주 경찰은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수색에 개를 투입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탐지견들이 전자기기의 화학 성분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개들은 야동 탐지견으로 불리며 불법 음란물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커피 원두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썩거나 벌레 먹은 원두를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도맡아 하는데요. 번거롭고 고되지만 한 가지 일만 반복하는 걸 좋아해서 안성맞춤입니다.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점, 그 다름이 이제 핸드픽이라는 작업 속에서는 재능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초능력 콩 감별사, 이른바 초콩사라고 불린답니다. 12명의 장애인에겐 일터가 생겼고요. 커피 맛은 더 좋아졌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장점을 살려나가면 어떨까요? 네, 삼성의 이승엽이 통산 2,000안타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8번째로 나온 기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이 4대5로 뒤진 3회 말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 방망이에 맞은 타구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이승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이 7대13으로 끌려가던 7회 말 우전 안타까지 터뜨렸습니다. 개인 통산 2,000안타의 금자탑을 쌓는 순간이었습니다. 14시즌 40살 20일 만에 쓴 대기록이자 한국 프로야구 역대 8번째 2,000안타입니다. 양준혁이 2007년 최초로 달성했고 이병규가 가장 빠른 1,653경기 만에, 장성호가 최연소인 34살 11개월 만에 기록했는데 이승엽은 최소 시즌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안타는 평균적으로 16시즌 1,853경기 만에 나왔습니다. 14시즌에서 18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일본에서 친 안타까지 포함하면 이승엽의 개인 통산 안타는 2,687개.
한일 통산 기록으로 보면 한국 프로야구에서 안타 2,318개를 쳐 최다 안타 1위에 오는 양준혁을 넘어섰습니다. 홈런 2개만 추가하면 한일 통산 600홈런 고지에도 오르는 국민 타자 이승엽. 팬들을 기쁘게 할 대기록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프로농구 비시즌 기간 김태술의 이적이 큰 이슈였습니다. KCC에서 삼성으로 옮긴 김태술 선수를 김광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태술은 이른바 FA 대박을 터뜨리며 KCC에서 지난 2년 동안 뛰었지만 그곳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승진이한테 들어가 있는 공이 더 많고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했던 농구랑 좀 달랐던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새로 옮긴 삼성은 그래서 김태술에게 딱 맞는 유니폼입니다. 여기는 뭐 워낙에 저 위에 다른 선수들이 다 잘 달리고 특히나 뭐 라틀리프 선수는 너무 빨리 달려서 제가 패스를 못 줄까 봐 오히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달려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의 타이밍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 감각적인 패스. 이게 바로 김태술의 플레이입니다. 좀 이렇게 살랑살랑한다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면 그런 것들 좀 여유롭게 넓게 볼 수 있는데. 나고야 전지훈련에서 김태술은 몸의 힘을 쫙 뺐습니다. 특유의 리듬을 찾아 유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가드로서의 재능을 다시 한번 꽃피울 예정입니다. 테마 인터뷰 김관입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색이 바뀌는 요즘이 바로 소나기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영남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부 일부에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내일도 낮엔 꽤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또 아침에는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고요.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또 부산, 울산만 다소 덥겠네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늦더위는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도 계속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선 연휴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개헌 추진 모임에 여야 국회의원 18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9대 국회 때보다 33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개헌 동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87년 헌법 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접근 대신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헌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